더럽게 이딴 걸 처먹으라는 거야? 시장통에서 만든 걸 감히 내 아들한테 들이밀어? 시어머니가 엄마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최고급 한우를 공수하고 사돈한테 책 잡히지 않겠다며 이바지 음식에 버금가는 상을 차린 제 엄마였어요.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줍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난 엄마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는데 퍽 소리가 나면서 엄마 고개가 돌아가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근데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장모님이 눈치 없이 굴어서 엄마가 화나신 거라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시장 장사를 30년 한 제 엄마를 천박하다 깔보고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발로 걷어찬 오만한 시어머니. 그리고 제 월급에 기생하면서 뒤로는 빚까지 숨기고 있던 마마보이 남편. 저는 그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신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친정으로 돌아간 저는 딱 5일 만에 시댁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제 엄마 뺨을 때린 그 손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26살에 처음 사회에 나왔고 그때부터 매달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적금에 넣었어요. 엄마가 새벽 4시에 시장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모습을 30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지 저는 뼈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부족한 금액은 제 적금을 깨서 채웠어요. 혼수 가전도 가구도 침대도 전부 제 돈이었죠. 남편 쪽에서 들어온 건 양복 한 벌과 구겨진 이력서 같은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면 나아질 거라고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짊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매달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남편 지갑에 제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가 들어있는 것도 저는 그냥 부부니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후 첫 집들이 날이 다가왔어요. 엄마는 일주일 전부터 메뉴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갈비찜은 1등급 한우로 할 거고 잡채는 당면을 2번 삶아서 쫄깃하게 만들 거다. 저는 동태전이랑 깻잎전, 호박전 3가지로 가고 엄마가 시장 좌판 한쪽에 놓인 낡은 수첩에 볼펜으로 꾹꾹 눌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간단하게 하면 되지. 제가 수첩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간단하게는 무슨. 사돈이 와서 밥을 먹는데 빈약하면 네가 욕먹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잖아. 엄마가 수첩을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약혼 때부터 엄마의 직업을 은근히 깎아내렸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 사돈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시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젓가락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 시장에서. 시어머니가 물수건을 식탁 위에 툭 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 짧은 3글자에 담긴 경멸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집들이 당일 엄마는 새벽 4시에 시장 문을 열자마자 단골 정육점에서 1등급 한우 갈비를 공수했습니다. 동태는 그날 새벽 경매에서 올라온 싱싱한 놈으로 골랐고 나물은 전날 밤 직접 삶아서 조물조물 묻혀 놓았어요. 엄마는 반찬 가게 로고가 박힌 큰 박스 3개에 음식을 차곡차곡 담아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게 집들이야, 이바지야.
제가 박스를 하나씩 열며 혀를 내둘렀어요. 조용히 해라. 접시 좀 꺼내.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갈비찜이 올라가고 잡채가 올라가고 전이 3접시 올라가고 나물 4가지와 김치찌개까지 세팅되자 6인용 식탁이 빈틈없이 꽉 찼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식혜까지 유리 주전자에 담아 식탁 가운데 놓았어요. 됐다. 이 정도면 아무리 입이 까다로운 사돈이라도 트집 못 잡아. 엄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 몰래 스마트폰 음성 녹음 앱을 켰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이면 저는 늘 이 앱을 실행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시누이 부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면서 실내화도 신지 않은 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이게 다야? 시어머니가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식사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가 식탁에 앉았어요. 시누이가 부엌 구석에 놓인 박스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거 봐. 반찬 가게 상호 박혀 있어. 시누이가 턱으로 박스를 가리키며 킥킥거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집어들었다가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거 다 시장에서 만들어 온 거야?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새벽부터 직접 장을 봐서 만든 겁니다. 재료도 전부 최상급으로.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장통에서 만든 걸 내 아들한테 처먹이겠다고? 더럽게 이딴 걸 사람 코앞에 들이밀어?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 질렀습니다. 사돈어른, 그런 뜻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엄마가 두 손을 모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식탁 모서리를 양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거실 바닥 쪽으로 밀어젖혔어요. 괭 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이 뒤집어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접시가 깨지고 잡채가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식혜 주전자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깨진 접시를 주우려 했어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제가. 엄마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어깨를 발로 밀었어요. 엄마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국물이 엄마의 옷을 적시고 깨진 접시 조각이 엄마의 손등을 스쳤어요. 엄마가 다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진정 좀. 이 사람이 진짜 눈치가 없어. 시어머니가 엄마의 말을 자르며 엄마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퍽!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엄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왼쪽 뺨이 순식간에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이 모든 소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만이 제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뺨을 맞았는데 왜 서 있기만 해? 제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남편은 엎어진 밥상과 뺨을 맞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입술을 축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좀 눈치 없이 구니까 엄마가 화가 나신 거잖아. 장모님이 먼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시어머니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의 팔을 부축한 채 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바닥에 쏟아진 국물, 깨진 접시, 널브러진 반찬들. 그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곁에 찰싹 붙어 선 남편.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엎어진 밥상, 깨진 접시, 벽에 튄 국물 자국. 그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까지 전부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2개와 신분증이 든 파우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면서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을 종료했어요.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클라우드 앱을 열어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올라가는 진행 막대가 100%를 찍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가자. 제가 엄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부어오른 왼쪽 뺨을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지만 엄마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엄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나만 믿어. 제가 엄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발장에서 엄마의 구두를 꺼내 엄마 발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려면 가. 며칠 안 가서 기어 들어올 거면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내뱉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 번호를 검색했어요. 로비를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세종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제가 택시 뒷좌석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은서야, 병원은 왜? 나 괜찮아. 엄마가 택시에 타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지 않아, 엄마. 뺨이 이만큼 부었는데 괜찮은 게 어딨어. 제가 엄마의 턱을 살짝 돌려 부어오른 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왼쪽 뺨과 넘어지면서 부딪힌 무릎까지 꼼꼼하게 검사가 끝났어요. 저는 진료가 끝나자마자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진단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상해 진단서요. 제가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진단서에는 2주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접어서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었어요. 택시를 다시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반찬가게 옆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엄마, 방에 들어가서 누워. 찜질팩 갖다 줄게. 제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붙잡았어요. 내가 괜히 음식을 해갔나 보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내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은서야, 이혼은 안 된다. 내 인생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두 어깨를 잡았어요. 뺨을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맞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방에 가서 쉬어. 나는 정리할 게 좀 있어.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노트북을 펴고 앉았습니다.
먼저 은행 앱을 열었어요.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던 자동이체 항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월 38만 원. 그 옆에 남편의 핸드폰 요금 자동이체,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 전부 제 이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어요. 저는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씩 눌러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38만 원 해지, 핸드폰 요금 해지, 인터넷 요금 해지, 세 건의 해지 완료 알림이 연달아 떴어요. 다음으로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 가족카드,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였죠. 결제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정지 처리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통신사 앱에 접속했어요. 제 이름으로 결제되던 남편의 핸드폰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이어서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 신혼집 전세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사장님의 번호를 찾았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305동 1204호 세입자 강은서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하려고요. 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이요. 집을 내놓아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센터죠? 내일 오전에 짐 빼야 하는데요. 네, 가전이랑 가구 전부요. 주소 불러드릴게요. 두 번째 전화를 끊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한 번 더 스크롤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재호 이름이 보였어요. 재호야, 나 은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좀 해줄 수 있어? 응, 주소 문자로 보낼게. 불법 증축이나 방 쪼개기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줘.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의 상가주택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와 남편의 계좌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 남편이 제 카드로 긁은 내역들, 남편 명의의 빈 목록, 엑셀 파일에 날짜별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엄마의 방문 틈새로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하나 떴어요. 신우이가 자기 계정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엎어진 밥상 사진 아래에 시장표 집들이 수준이라는 글귀가 달려 있었어요. 웃는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지겠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반차를 냈어요. 출근 시간이 되기 전 노트북을 열고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어젯밤 재호가 보내준 자료가 메일함에 들어와 있었어요. 시어머니 건물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옥상 증축과 1층 주차장을 방으로 개조한 정황이 담긴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재호가 문자도 함께 보냈더군요. 은서야, 이거 옥상 증축이 아예 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어. 1층 주차장도 용도 변경 없이 방으로 쓰고 있고 깔끔하게 걸려. 저는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 접수 창을 열었어요. 제목란에 불법 건축물 위반 신고라고 적고 건물 주소와 위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재호가 보내준 등기부등본과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마지막에 제 실명과 연락처를 적었어요. 접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탈세 제보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 때마다 세입자들에게 현금으로 월세를 받는다고 자랑했었죠. 통장에 안 찍히니까 세금도 안 내도 된다며 득의양양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보 양식에 시어머니의 이름과 건물 주소를 적고
미신고, 현금 월세 수입에 대해 아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쪼개기 방 사진까지 첨부하고 제출을 눌렀어요.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법원 근처 골목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잡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강은서 씨 앉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건 대략 들었는데 자료 가져오셨어요? 변호사가 책상 위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전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음성 녹음 파일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 장치, 현장 사진을 인쇄한 출력물, 그리고 엄마의 상해 진단서, 변호사 앞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목소리, 식탁이 엎어지는 굉음, 엄마가 맞는 소리. 변호사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이 녹음이면 충분합니다. 폭행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네요. 변호사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어요.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남편 회사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되물었어요. 네. 남편이 압박을 느껴야 하니까요. 제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어 메모지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내일 오전까지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은서 씨 명의의 재산은 전부 결혼 전에 모은 것과 본인 명의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니 상대방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를 폭행과 상해로 형사 고소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와 녹음 파일 가져가시면 바로 처리돼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원실 창구에 앉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저는 조사실에 들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어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수사관이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건네며 대답했어요. 수사관이 파일을 재생하더니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네요.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피고소인한테 출석 통보 나갈 겁니다. 수사관이 고소장 접수 확인서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확인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신혼집에 도착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 전부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영수증도 카드 내역도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삿짐 센터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짐 빼는 거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냉장고까지 다 실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친정집 창고로 바로 옮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부동산 사장님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오늘 중으로 집 비울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보여주셔도 됩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보러 올 분이 한 팀 계십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엄마의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집어들고 허리에 묶었어요. 은서야, 너 회사 안 갔어? 엄마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반찬했어. 엄마, 저녁 장사 도와줄게. 제가 김치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반찬을 담았습니다.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고 올라온 저는 핸드폰 전원을 켰어요. 화면에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메시지 14개. 전부 남편이었어요. 카드가 안 돼.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은서야, 집에 왜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어. 부동산에서 사람이 다녀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제발 전화 좀 해줘. 마지막 문자 시간은 저녁 8시 43분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도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나 지금 집인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부동산에서 누가 다녀갔다고 현관에 명함이 꽂혀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해.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남편의 번호를 꾹 눌러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엄마의 번호로도 연락이 올 걸 알고 있었기에 엄마의 핸드폰에서도 남편 번호를 미리 차단해 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신우이의 이름으로 가족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오빠네 며느리 드디어 본색 드러냄. 시장 반찬 싸들고 와서 집들이 한다고 한 거 실화냐?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어요. 그 시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이 직접 털어놓기도 했고 시댁 큰아버지한테서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번호를 수십 번 눌렀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인데 가전이 다 없어.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침대도 없어. 은서가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이 텅 빈 거실에서 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뭐? 가전이 없어? 그년이 뭔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어요. 몰라. 부동산에서 사람이 다녀갔다고 명함이 꽂혀 있고 카드도 안 돼. 점심에 편의점에서 긁었는데 결제 거절이 떴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너한테 기싸움하는 거야. 네가 먼저 굽히면 지는 거다. 가만히 있어. 며칠이면 기어들어와. 시어머니가 콧바람을 불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믿고 싶었겠죠. 대충 옷까지만 비닐봉지에 쑤셔 넣고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의 상가주택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길에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만기 연장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이자 납입이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38만 원이 끊겼다는 걸 남편은 그제야 몸으로 느낀 거예요. 점심시간 무렵 남편의 회사 책상 위에 우편물 하나가 놓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찍힌 빳빳한 봉투였어요. 남편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어요. 폭행 사실이 적혀 있었고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적혀 있었고 전세 계약 해지에 따른 퇴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용 증명을 읽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뒤로 젖혀졌어요.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동료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내용 증명을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텅 빈 신혼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도 이불도 전기밥솥도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대충 옷가지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시어머니의 상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건물 앞 골목에 택시를 세웠을 때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앞에 구청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사람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줄자를 들고 옥상 계단 입구의 폭을 재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1층 주차장 안쪽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누렇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건물은 아무 문제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구청 직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서 나온 겁니다. 누군가 구체적으로 제보를 했어요. 옥상 불법 증축, 주차장 용도 변경, 전부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구청 직원이 클립보드에 기록을 하며 말했어요. 신고? 누가 신고를 해? 누가? 시어머니가 구청 직원의 팔을 잡으며 되물었습니다. 실명 신고라 신고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시정 명령이 나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래대로 안 고치면 수천만 원짜리 벌금이 매번 나옵니다. 경고장은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노란색 경고장을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경고장을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관할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고소? 누가 나를 고소해?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고소인은 강은서 씨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의 모친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출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구청 경고장을 한 손에 핸드폰을 다른 손에 쥔 채 시어머니는 건물 입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어요. 남편의 손에는 회사에서 받은 내용 증명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모자는 좁은 단칸방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 앞에는 구청 경고장이, 남편 앞에는 내용 증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밥상만 안 엎었어도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마누라 하나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 이 꼴이 난 거잖아. 시어머니가 경고장을 구기며 소리 질렀어요. 잡긴 뭘 잡아? 엄마가 장모님 뺨을 때렸잖아. 사람 뺨을 왜 때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지.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받아쳤습니다. 그 시장년이 눈치 없이 굴어서 내가 참다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너는 지금 네 엄마 편이야, 그년 편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악을 썼어요. 아, 진짜. 남편이 방 한쪽에 놓인 선풍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선풍기가 쓰러지며 벽에 부딪혀 날개가 갈라졌어요. 나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게 생겼다고. 카드도 막혔어. 은행에서 추심 들어온다고 문자 왔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 때문? 나 때문이라고? 내년 마누라가 독한 년인 줄도 모르고 살림이나 축내고 앉아있던 놈이. 시어머니가 바닥에 놓인 경고장을 남편에게 집어던졌어요. 좁은 방 안에서 모자의 고성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벽 너머 세입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상가주택 건물 입구에 국세청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세금 관련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건물주는 서류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안내문을 가장 먼저 본 건 1층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전날 구청 단속반이 다녀간 것도 밤새 모자가 싸우는 소리도 전부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모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어제 구청에서 불법 건축이라고 했다면서요. 여기 국세청에서도 나온다는데 이 건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1층 세입자가 시어머니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정착오야. 시어머니가 문을 반만 열고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건물에 구청 단속반이 다녀갔다는 소문은 이미 세입자들 사이에 퍼진 뒤였습니다. 점심도 되기 전에 2층 세입자가 내려왔어요. 사모님, 나 이번 달 말에 나갈게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2층 세입자가 시어머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나가겠다는 거야?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 시어머니가 2층 세입자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불법 건물이라면서요. 여기 있다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저만 손해잖아요. 옆방 사람도 나간다고 했어요. 2층 세입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입자 4명이 좁은 복도에 모여들었어요. 전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모님, 돈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3층 세입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당장 돌려줄 현금은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에 쓴 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돈을 마련할 테니까 조금만.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세입자들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회사에서도 지옥이었어요. 내용 증명이 회사로 배달된 걸 본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이혼 소송 당한다며? 옆자리 동료가 남편의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것보다 네가 나한테 빌린 300만 원 먼저 갚아. 너 빚 많다는 소문 다 돌았어. 지금 못 갚으면 곤란해진다. 동료가 남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주식 투자금을 빌려줬던 직장 상사도 찾아왔어요. 김준호 대리, 잠깐 나와봐. 상사가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대부업체 3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전부 같았어요. 고객님, 현재 신용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빈 사무실 의자에 고개를 처박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그날 오전 10시에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조사실 의자에 앉은 시어머니 앞에서 수사관이 컴퓨터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시장통에서 만든 걸 내 아들한테 처먹이겠다고? 더럽게 이딴 걸 사람 코앞에 들이밀어? 시어머니 본인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식탁이 엎어지는 굉음, 엄마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까지 선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거 본인 목소리 맞으시죠? 수사관이 스피커를 끄며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고소인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합의할 생각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대로 검찰에 넘어가면 벌금의 정가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전 정가요? 시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네. 폭행의 상해까지 있으니까요. 여기 진술서에 서명하세요. 수사관이 펜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쥐지 못했어요. 3번을 흘려 쓴 끝에 겨우 이름을 적고 도장 대신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꾹 찍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시어머니는 택시를 탈 돈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건물 현관 앞에 세입자 2명이 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보증금 언제 주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안 주면 우리도 신고합니다. 세입자가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세입자들 사이를 비집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단칸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어제 회사에서 쫓기듯 퇴근한 남편이 불도 켜지 않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을 켰어요. 남편의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고소 취하를 안 해주면 나 완전히 끝나. 은행에서 추심 들어오고 회사에서도 빌려준 돈 갚으라고 난리야. 남편이 벽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끝났어. 경찰서에서 전과 남는다고 했어. 세입자들은 보증금 내놓으래. 구청에서는 벌금 물린대.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2 사람은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현관문 너머로 세입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2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장?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며 되물었습니다. 반찬 가게, 은선의 엄마 가게, 가서 빌자. 무릎을 꿇어서라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남편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뺨을 때렸던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 목구멍에 걸린 듯 삼켜지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가자. 시어머니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문자가 담당 수사관에게서 왔어요. 피고소인 출석 조사 완료. 혐의 인정 진술 확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집 거실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칼날이 사과 껍질을 얇게 벗겨내는 소리만 거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은서야, 사과 많이 깎았네. 엄마도 줘.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여기, 씨 빼고 잘라놨어. 제가 접시를 엄마 앞에 밀어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뺨은 아직 노르스름한 멍이 남아있었지만 붓기는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엄마는 사과 한쪽을 집어들고 씹으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 요즘 너무 조용하다. 무슨 일 꾸미고 있는 거지? 엄마가 사과를 삼키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꾸며. 정리하고 있는 거야. 제가 사과 껍질을 봉지에 쓸어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온갖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엄마는 말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들쑤시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엄마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 출근했어요. 저도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엄마를 따라 시장에 잠깐 들렀습니다. 정자 언니, 오늘 상인회 회의 몇 시야? 엄마가 건너편 건어물집 사장님에게 소리치며 물었어요. 2시.
김장철 행사건으로 모이는 거야. 언니도 오지? 건어물집 사장님이 마른 오징어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임원인데.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어요. 저는 엄마가 웃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탓이라며 울던 엄마가 이제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회사 가기 전에 시장 한 바퀴 돌고 올게. 제가 가방을 가게 안쪽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은서. 오랜만이네. 어머니 요즘 괜찮으시고?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써는 손을 멈추며 물었어요. 네, 많이 나아지셨어요. 사장님,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뭔데? 정육점 사장님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조만간 시댁 식구들이 엄마 가게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혹시 소란이 벌어지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사돈뺨을 때렸다면서. 시장에 소문 다 돌았어. 걱정 마, 여기서 행패 부리면 내가 가만 안 나. 정육점 사장님이 칼을 도마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건어물집에도 들렀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도 영양 드링크 한 박스를 돌리며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은서야, 내 엄마가 이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한 사람이야. 그 사이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어. 네가 말 안 해도 다들 알아서 움직일 거야. 과일 가게 사장님이 영양 드링크를 받으며 말했어요.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엄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챙겨 회사로 향하면서 저는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올린 조롱 게시물 캡처 화면이 보였어요. 시장 표집들이 수준이라는 글귀와 웃는 표정 그림 3개. 저는 클라우드에서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내려받았어요. 시댁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신우이 남편, 시댁 큰아버지, 큰어머니까지 전부 들어있는 방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캡처 화면을 먼저 올렸습니다. 이어서 녹음 파일을 올렸어요. 식탁 엎어지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막말, 뺨 때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3초도 지나지 않아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 사돈을 때린 거야? 녹음 파일 이거 진짜야? 시댁 큰아버지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준호 엄마, 이게 사실이면 당장 설명해. 신우이 남편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은서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조용히 나갔어요. 알림이 계속 울렸지만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저는 점심시간에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강은서 씨, 새 세입자분 가계약금 입금 완료됐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메모장에 적고 제 저축 잔액과 합산했어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를 시장 메인 통로에 있는 더 큰 상가로 옮기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상가 확장 이전 계획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첫 달 월세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퇴근 후 시장에 들러 엄마의 가게 문을 닫는 걸 도왔어요. 셔터를 내리면서 가게 안쪽 천장에 달린 방범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계산대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카메라 방향을 출입구 쪽으로 살짝 틀었습니다. 은서야, 카메라 왜 건드려? 엄마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물었어요. 출입구가 잘 안 찍히길래 각도 좀 바꿨어. 제가 의자에서 내려오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 안에 협의 이혼 서류와 변호사가 보내준 내용 증명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 안쪽에 챙겼어요. 내일이면 올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집들이 날로부터 정확히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시장은 점심 장사로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장바구니를 든 손님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다녔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시장 천장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반찬통에 겉절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눈밑이 퀭하게 파여 있었어요.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셔츠 깃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사람 특유의 무너진 윤곽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 손에 구청 경고장을, 다른 손에 경찰서 출석 확인서를 구겨쥐고 있었어요. 집들이 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했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남편이 반찬가게 앞 좌판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은서야. 남편이 좌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무릎이 시장 바닥에 젖은 콘크리트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은행에서 추심 들어오고 회사에서도 빌린 돈 갚으라고 해. 제발.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말했어요. 이마가 콘크리트에 부딪힐 때마다 퍽, 퍽 하는 소리가 좌판 아래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남편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제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어요. 은서야, 아니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날 정신이 나갔었어. 고소 좀 취하해줘. 제발 한 번만 봐줘.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콧물이 제 바지에 묻었어요.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장을 보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좌판 너머로 상인들의 고개가 일제히 이쪽을 향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거 반찬가게 사장님네 사돈 아니야? 뺨 때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네. 남편이라는 사람도 꼴이 말이 아니다.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고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사돈 어른 좀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사과할게. 발이라도 씻겨드릴게. 제발.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가게 안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때 정육점 사장님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건어물집 사장님도 바로 뒤따라왔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제 바지가랑이에서 거세게 떼어냈습니다. 이것 좀 놔.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영업장 앞에서 이 난리야. 정육점 사장님이 시어머니를 뒤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사람 뺨을 때려놓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으면 다야? 경찰서까지 갔다 온 사람이 여기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건어물집 사장님이 팔짱을 끼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예요. 구청 벌금, 세입자들의 보증금, 경찰서 전과 기록. 이 모든 게 제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평생 안 그럴게. 시어머니가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제 손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장모님께 내가 평생 빚을 갚을게. 처가에 충성할게. 은서야, 이혼은 안 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이 무릎걸음으로 제 쪽에 다가오며 말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을 헤맸어요. 저는 정육점 사장님과 건어물집 사장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이 저와 엄마를 감싸듯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가 가게 안쪽에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고요했어요. 며칠 전 바닥에 엎드려 깨진 접시를 줍던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려다보는 엄마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제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얼굴 앞에 협의이혼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제 쪽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법원 출석 날짜가 적힌 안내장이 서류 위에 포개졌어요. 여기 도장 찍어. 법원 날짜도 적혀 있으니까 그날 나와. 제가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서류 위에 찍힌 제 도장을 보더니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은서야, 잠깐만. 이혼은 다 끝났어. 제가 남편의 말을 잘랐어요. 이어서 시어머니의 발밑에 나머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벌금 납부 안내서와 변호사의 내용 증명 사본이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어머니. 선처도 없어요. 거기 적힌 대로 처리될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벌금 금액이 적힌 줄에 시어머니의 눈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바닥에서 서류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펼쳐 읽더니 입에서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밥상을 엎고 사람을 때리니까 이 꼴이 된 거잖아. 남편이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내던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내 탓이라고? 마누라 하나 관리를 못해서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게 누구 탓인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거 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몸을 비틀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 바닥에 넘어졌어요. 두 사람이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어요. 구겨진 서류가 바닥 위에 흩어지고 시어머니의 경고장이 무릉덩이 위를 떠다녔습니다. 시장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섰어요.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두 사람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며칠 전 우리 집 거실에서 밥상을 엎고 엄마의 뺨을 때리던 시어머니, 엄마에게 사과하라며 시어머니 뒤에 숨던 남편. 그 두 사람이 지금 시장 바닥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따뜻했어요. 들어가자,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정육점 사장님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일어나서 나가. 시장 번영의 청년 2명이 달려와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시어머니를 바닥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질질 끌려가다시피 시장 골목 밖으로 밀려났어요. 남편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쓰는 소리도 함께 멀어졌어요. 시장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그 소리를 천천히 덮어버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어요.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냈습니다. 끝난 거지? 엄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응, 끝났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신혼집 가계약금이 입금된 내역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제가 통장을 펼쳐 엄마 앞에 놓았어요. 엄마가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물었어요. 시장 메인 통로에 상가 하나 나왔잖아. 거기로 가게 옮기자, 엄마. 이 돈이면 보증금이랑 인테리어까지 되거든. 제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이고 통장을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 가게 보러 가자. 엄마가 앞치마 끈을 다시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법원 복도에서 등을 돌려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폭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도 확정되었고 밀린 세금과 벌금으로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승진 발표를 하던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는 시장 메인 통로의 넓은 상가로 이전을 마쳤어요. 깔끔한 흰 벽에 새간판이 걸렸고 반찬 진열 냉장고 3대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시장 상인들이 화분을 들고 찾아와 축하한다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새가게 창가에 앉아 엄마와 마주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불렀어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가게 문을 나서며 저는 핸드폰으로 월급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매달 남편의 빚에 빠져나가던 돈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엄마의 팔짱을 꽉 꼈어요. 엄마, 오늘 한우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제가 엄마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우? 갑자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예약해놨어. 제가 웃으며 차 키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소리내어 웃었어요. 저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조용히 돌아갔어요. 조수석에 앉은 엄마가 창밖으로 시장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 간판에 적힌 반찬 가게 이름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시장 바닥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모자의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 뒤 시어머니는 전과자가 됐고 남편과는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는 시장 메인 통로에 더 큰 상가로 옮겼고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람이 한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시어머니가 밥상만 없지 않았어도 엄마 뺨만 때리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잖아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 외적으로 오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